한정현 의원님 보여주세요. 양준호 의원 나오면 저기 예. 시청자가 몇 명으로 느나 한번. 들어야 될 텐데. 아니 오늘 잘생긴 한준호. 안 넣으면 망신이지 뭐. 잘생긴 한준호가 큰 부담을 나타나면 줬습니다. 실시간 배로 늘어요. 아니 그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배가 아니라 어떻게 되시겠어요? 다섯 배요? 한준호 의원님 내가 가지고 한준호 의원님 보여주세요. 네. 여기 한준호 의원님 등장했습니다. 얘가 약간 지연이 있어요. 표정 그때. 그러니까 아직도 서영기 의원님 계시네요. 느리더라고요. 저기 이제 아. 델리 예. 저희 갔다가, 예. 돌아오는 거. 여러분 한준호 의원하고 특별히 댓글 많이 쓰지 마십시오.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한준호 의원님 사랑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말 서가지고 목소리를 이제 예. 들어줘야지. 저 오늘 저거 준비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요즘 아무튼 한준호 의원님 미남. 와 한준호다. 이거 확 올라가야지. 예, 멋지다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고맙다. 너무 잊지 마세요. 여기 서영대 측은 얼굴색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저도 많았어요. 되도록이면 전 대표님한테 말 거는 걸 안 하려고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있었는데. 대표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네. 우리끼리 얘기해요. 접속자가 더 늘었어요? 확실히? 네, 전 검증이 안 되고 있어.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유 뭐 늘었겠죠. 그래, 많았어요. 늘었겠죠. 네, 여기서 저기 여의도 방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 앞에 이제 국민은행. 저기가 이제 이동관이 임명이 됐을 때 미디어법이 처리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노조가 첫 번째 파업 2007년 12월에 할 때 저기서 제가 마이크를 제일 처음 잡았었거든요. 한겨울에 마이크를 잡으면은 마이크가 쇠라 손이 이렇게 쩍쩍 잘 달라붙어요. 달라붙지. 네. 차가워가지고. 근데 이게 마이크를 잡는 손에 장갑을 낄 수가 없으니까 그 2007년, 8년 그리고 9년, 12년 이렇게 계속 파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동관이 다시 나타난 거 보고 정말 꿈꾸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게 정말 그 퇴행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얼마 전에 그 이용마 기자 그 기일 아니었습니까? 이용마 기자가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네, MBC 선배고 초등학교 선배신데 돌아가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복수가 차서 배는 푹하고 발도 이제 형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얼굴은 그냥 네 얼굴 이제 알아볼 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그때 참 어렸었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그 병간호를 하시다가 저 일산 사세요. 대화동 쪽 사셨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이 아니요 그 이용마 기자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았다. 근데 이용마가?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될 때 못 말린 게 지금도 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기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말렸어야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 지금도 2017년 이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이용마 기자가 이렇게 사원증을 다시 걸고 복귀를 해서 회사에 이렇게 표를 찍고 딱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다 이제 도열에서 서서 나중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제 국정원을 이용한 그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검찰과 또 이제 일부 또 국정원과 경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다 등장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10년 당해본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MBC의 그 노조 위원장이 제 동기예요. 얼마 전까지 국회를 출입하던 친구인데 주말에 이제 그 고양시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출전하느라고 나갔는데
봤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이 친구들 이제 배드민턴 대회 출전한다고 와 있는데, 느낌이 어때? 그랬더니, 똑같이, 형, 저도 꿈꾸는 것 같아요. MBC가 아주 지금 눈치 보느라고, 예전 같은 힘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영화 저지 대책단이 있는데 그게 조금 움직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언론 대응 특위가 좀 움직였고 민영화 저지 이름을 걸고 지금 좀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파주에 살고 있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계셨는데, 뭐 아침에 갑자기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끌려갈 때 거의 집에서 그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옷 겨우겨우 이제 입고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세계는 지금은 어디로 했던 김미화 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 많이 하던 분들을 쫓아낼 때 과정들이 사장을 재임명해서 그 사장들이 직접 되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김미화 씨한테. 다른 프로도 많은데 다른 프로로 가시라. 그리고 PD 수첩을 진행했었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MB 사장 하셨던 그 최승우. 네, 최승호 선배한테도 어디 좋은데 보직줘서 보낼 테니까 가 있어라. 이제 이런 그나마 회유라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회유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단박에 잘라내고 고소고발하고 했다가 해고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용마 기자 같은 케이스가 아주 다수 출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지 않게 해야죠. 오늘 촛불 집회가죠. 언론 탄압과 관련된 거라 네, 좀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컨셉이 방송자 언론 탄압. 네. 나락버리. 앞으로 가도 정답 봐야지. MB 정부 처음 출연했을 때 다들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진 않겠지라고 했던 그 국민들 생각의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저희가 촛불 들고 광화문에 쫙 섰는데, 전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의원님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들 다 근무하셨으니까, 저희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저희 같은 행정관들 이제 회의 안 들어가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면은 김신조 일당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갔던 거 산자락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 관저 그 위쪽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직선거리인데 마이크 소리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촛불 그 집회를 할 때 했던 얘기가 다 들렸다. 이 얘기를 그때는 그냥 아침 뉴스를 들었다는 거. 네네. 저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소리가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데 이 소리마저도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동에서는 안 들리는데 딱 관저쯤 가면 그게 너무 잘 들립니다. 촛불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겁 많이 났겠어요. 그럼요. 소리가.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볼 때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용산도 들리지 않나? 그 앞이 대규모 인파가 대표하기 누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몰려들어서 뭐 사람들이 막 구호 외쳐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죠. 공원만 들어. 근데 걔는 그 시간에 퇴근했겠어. 출근부터 잘했어요. 그 사람은 오늘 광주에서 많이 왔다.
우리 한주로 오니까 이게 원래 9,000대에서 10,000대로 올랐어. 아유, TV에 하면 전통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시네. 아까 만대였는데. 너무 띄워주시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만대였으면 안 됐구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작년에 10월 국감 때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얼마나 잘해 준비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좀 무서웠어요. 2달 반을 저희 방에서 조사를 하고 저한테 첫 보고를 한 9월 무렵쯤 첫 보고 요맘때쯤이죠. 1년 전에 첫 보고를 했는데 방에서 보좌진들이 정말 한 7대3으로 갈렸어요. 이거를 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방을 들어가는데 그 준비했던 보좌진 얼굴을 보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10월 6일 당일날 아침에 결정을 하고 이거 질의를 하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놓고 나서도 저희가 이것도 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할 때 이상하게 기사가 한 2억에 나오다가 그치더라고요. 많이 안 알려졌어. 맞아요. 그리고 눌렀나 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사가 포털에 잠깐 올라갔던 내용이고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해명 자료를 정말 빠르게 냈어요. 2가지의 내용이. 하나는 거기는 선산이다. 2번째는 형질 변경 같은 것들은 그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근데 그게 신호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전부 다 기사가 이제 더 나오지 않고 취재도 없고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그쪽에 난 부채도로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내줄 수 있냐. 부채도로라는 게 고속도로를 뚫면 이제 그 마을이 단절될 수 있잖아요. 단절된 그 마을 같은 것들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 길을 내주는 거예요. 부채도로라고 하는데 부채도로를 매사라고 했던 게 김충식 씨라고 가족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관계자가 내달라. 그것도 창고 쪽에 내달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네 그 선산 그 땅이 가파르지 않고 주변 경관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 창고 짓고 집 짓고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양평군에 신청서를 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창고에서 또 170m를 더 지나서 그게 저희가 비용으로 산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한 3천여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들여서 부채도를 더 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땅은 선산도 아니고 부채도로 끝자락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진짜 선산이 있었고 그러면 그 부채도를 170m 더 뺄 때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빼준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거기야말로 정말 이 토착 길이라고 쫙 깔린 동네들이 네. 곳곳에 땅을 딱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에 이제 딱 길 갖다 연결하면 쫙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확하게는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이미 변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뭐 친인척으로 돼 있는 분들 한 3분 이름으로 진짜 선산 쪽에 있는 땅이 또 새로 발견된 거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가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노선을 바꾼 거다 이런 이제 답도 하고 하나하나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KBS 저녁 9시 뉴스 보실 분들 이쪽으로 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할 역할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KBS 뉴스 9시 뉴스 보고 나서 생방송을 계속 봤잖아요, 지금. 2.1만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나가야 있었어.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좀 지 의원님 맨날 거기 몸이 좀 앉으시니까 커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민수의 대변인 우리나라가 또 저희 가서 좀